2026년 규정을 설명하는 FIA의 공식 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댓글을 달고 비디오에서 드러난 몇 가지 뉘앙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또또 업스의 댓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맥스 버스타펜이 내년에 번호 1 대신 번호 3을 사용할 것이며 란도 노리스가 번호 1을 사용할 것입니다. 버스타펜은 예전에 사용했던 33번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3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아리바 베네와 리클럭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며 마라넬로와 관련된 많은 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토 월프와 머세데스에 대한 발언도 담아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하여 포뮬라 1과 페라리 주제의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어제 연맹에서 공개한 영상을 바로 확인해보고 함께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특히 트랙에서 추월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규칙서를 버리고 형식책을 찾아라. 74년간의 혁신이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만에 가장 큰 규정 변화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액티브 에어로 1 자동차는 각도를 동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당연히 능동형 공기역학으로 이후 영상에서도 설명되겠지만 드라이버들이 앞날개와 뒷날개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DRS처럼 작동해서 미리 정해진 구역에서 이 능동형 공기역학 모드인 오버테이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은 1초 이내에 앞차를 이 모드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날개와 뒷날개 요소. 코너에서는 플랩이 코너 모드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닫힌 위치로 그립을 유지합니다. 물론 코너에서는 그립을 유지하고 드라이버들이 다운포스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직선 구간에서는 이 추월 모드가 활성화되며 앞뒤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여 일종의 DRS를 앞뒤 모드에서 활성화합니다. 지정된 직선 구간에서는 드라이버들이 스트레이트 모드를 활성화하여 날개를 열고 항력을 줄여 최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에게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더 짧고 좁아지며 가벼워졌습니다. 휠베이스가 짧아져서 드라이버에게 더 민첩하고 반응성이 좋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차의 구조로 차가 더 좁고 작아지며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차량의 휠베이스도 짧아져서 차가 더 민첩해졌습니다. 차량이 여전히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지만 더 좁아졌습니다. 밑에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투리 터널이 사라지고 더 평평한 바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다운포스는 줄어들지만 설정의 유연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타이어도 더 작아졌으며 앞서 말했듯이 바닥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벤투리 채널이 없어지고 바닥대 디퓨저만 있게 됩니다. 평평한 바닥은 다운포스가 적어져 차를 운전하기 더 어렵게 만들며 이는 트랙에서의 주행을 더욱 흥미롭고 어렵게 만들어 드라이버의 재능과 기술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좋습니다.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봅시다. 드라이버들은 랩 타임을 줄이고 위치를 공격하거나 도전에 방어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종 장치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끝에는 부스트 버튼 추월 모드, 재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3가지 모드입니다. 부스트 모드, 추월 모드, 재충전 모드입니다. 이제 그가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트랙에서 추월하거나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3가지 주요 모드입니다. 보자. 부스트는 버튼 하나로 엔진과 배터리로부터 최대 출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에 충분한 충전량이 있는 한 어디서든 공격이나 방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 제 생각에 부스트는 가장 흥미로운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즉 엔진의 전기 부분으로부터 추가 출력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서킷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종의 카르스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전기적이며 부스트를 통해 트랙에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앞차보다 더 많은 출력을 얻고 싶을 때 원하는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데 드라이버들이 부스트 모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즉 원한다면 터보 모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랙에서 추월하기 위해 경기의 순간이나
타이어의 최적 순간에 따라 이 부스트 모드를 언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당연히 트랙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겠지만 부스트 모드를 더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타이를 1초 이내로 줄여봅시다. 앞차와 1초 이내에 있는 운전자에게 최고 속도에서 추가적 힘을 제공합니다. 지금 추월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ERS를 대체하며 하나의 탐지 포인트를 통해 운전자에게 추월을 위해 추가적인 전기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더 크고 중요한 추월 모드이며 2025년과 비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한다면 DRS 모드이며 추월 모드로 불리며 실제로는 능동적인 공기 역학을 사용하게 해주어 전후방 날개가 낮은 하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방 및 후방 DRS가 활성화되며 트랙의 직선 구간에서 미리 설정된 구역에서 활성화됩니다. 앞차와 1초 이내에 있다면 이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해처럼 탐지 포인트에서 앞차와 1초 이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전 해와는 다르게 여러 DRS 구역에 대한 탐지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직선 구간과 DRS 구역에서 발생했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하나의 탐지 포인트와 더 많은 DRS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연맹에서도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 직선 구역에서 추월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탐지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지 포인트에서 1초 이내에 있으면 전체 랩 동안 DRS를 사용할 수 있어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추월 모드를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바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터보 모드, 그러니까 부스트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부스트를 사용하여 탐지 포인트 안에 1초 이내에 있다면 이후에 전체 랩 동안 DR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앞차를 추월하는 방식을 많이 바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한다면 일종의 강화된 DRS입니다. Or to pressure the driver ahead to make them vulnerable later in the lap. And to power boost an overtake, they'll oversee their battery recharge as well. Working with their race engineer, they'll be selecting from different modes to recharge their battery from braking and engine energy. 이것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차지 모드로 지난 몇 년 동안도 보았듯이 MJH와 MGK 전기 모터를 충전하는데 사용되어 전기 모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됩니다. 전기 모터가 더 커질 것이며 내년에 전기 모터에 50%의 힘이 공급될 것이므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차지 모드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비디오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종사들은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트랙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부스트, 추월, 리차지가 운전자들을 전술의 대가로 만들고 더 많은 변수를 추가하여 레이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랩에서 부스트와 추월을 사용하여 공격하세요.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아마도 2026년에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1.6L V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지만 파워 밸런스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A near 50-50 연료와 전기 간의 거의 50에서 50분할로 하이브리드 성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사실 전기 모터 50%, 열 엔진 50%라고 했으며 파워 유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 부분은 약 350kW, 내연 부분은 400kW로 총 약 1000마력입니다. 차량의 에너지 회복 시스템이 이제 랩당 6배의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차지 모드는 2배의 힘으로 충전합니다. 랩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 문제와 전기 모터 활용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전기 모터를 활용할 수 없고 무거운 차량으로 인해 훨씬 적은 힘을 갖게 됩니다. 올해 발생했던 문제는 만약 조종사들이 전기 모터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충분한 힘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몬차와 같은 더 가벼운 서킷에서는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해야 하며 모나코와 같은 더 무거운 서킷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적습니다. 포뮬러 1이 순탄소 배출체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2026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파워 유닛은 처음으로 첨단 지속 가능한 연료로 운영됩니다. 탄소 포집, 도시 폐기물 비식용 바이오매스와 같은 첨단 자원을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규제 업데이트는 안전성 개선을 가져오며 2026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연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목표는 2030년까지 100%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The driver's survival cell and the roll hoop are strengthened to take 23% more load, roughly the weight of 9 family cars. This front section now 롤루프는 23% 강화되어 9대 가족용 자동차 충격을 견딜 수 있어 큰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앞부분의 안전성도 향상되어 충격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low visibility. All cars will have mandatory lights on the side of the mirr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ar rain lights. 미러에도 조명이 추가되었고 후면 리어 윙 그리고 빈윙 아래에도 조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깜빡이는 조명이 있습니다. So, how will the biggest F1 changes in 12 years change driving and racing in 2026? With less down 이것들은 내년에 볼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며 매우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운전 스타일, 드라이버들이 트랙에서 추월을 어떻게 해석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버에게 언제 추월할지, 어떤 모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큰 권한이 주어지며 우리는 추월 모드, 터보 모드, 충전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추월 오버테이크, 터보 부스트, 충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해석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 규정을 잘 적응하고 부스트 모드와 같은 사용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트랙에서도 큰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하중이 적은 자동차의 운전 스타일에도 주목하세요. 바닥에서 공기역학적 하중이 생성되지 않아 운전 스타일도 크게 다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 훨씬 언더스티어링이 심한 차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적응할지, 어떤 드라이버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적응할지를 볼 것입니다. 또한 모노포스트에 도착하는 공기 흐름과 어제 영상에서 언급하와 같이 전면 날개가 변경되어 발생하는 아웃워시 효과에도 주의하세요. 팀들이 아웃워시 효과를 장려하여 뒤에 있는 차를 약화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하세요. following another car through corners should be easier, but the cars themselves will be trickier to handle. Same power, less grip. Driver skill will be on display with them on the limit more often. The future of F1 is here, and it's going to be fast, fierce, and unforgettable. 그가 앞차를 따라가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추월할 수 있는 모드가 많기 때문에 앞차를 따라가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워시 효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벤트리 채널이 없고 모노포스트의 상부에서 바닥이 생성되기 때문에 팀들은 상부의 공기역학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량 상부의 공기역학을 높이면 더 많은 난류를 발생시키며 이 난류는 뒤에 있는 차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난류가 증가할수록 아웃워시 효과가 커질수록 뒤에 있는 차로 가는 더러운 공기 영역이 커질수록 타이어 소모가 많아집니다. 이미 이 차량들은 동적 하중이 적어 타이어가 더 많이 소모될 것이며 더 좁고 작아서 쉽게 과열됩니다. 피렐리는 더 강하고 단단한 케이싱을 보장하며 내년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상부의 공기역학이 증가하면 아웃워시 효과가 커져 더 많은 더러운 공기가 뒤를 따르는 차량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규정과 약간 상충됩니다. 즉, 추월 모드가 많다는 것은 좋지만 모노포스트 상부의 공기역학은 포뮬러 1에서 항상 더러운 공기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투알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홉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스트 모드를 트랙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직선 구간에서 추월이 가능하며 드라이버가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자신의 차량의 기술적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추가 전기력을 자동차가 제한될 수 있는 영역에서 활용하며 성능이 뛰어난 영역에서는 절약하는 영리한 드라이버들을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많은 하중을 견디면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선 구간에서 부스트를 더 많이 활용하세요. 차가 좀 더 다운포스가 적습니까? 그렇다면 트랙션과 그립이 적은 코너 출구에서 부스트 모드를 활용하세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배터리 것입니다. 회복과 구현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종 회복 속도와 최대 속도에서의 구현 능력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규정이 한계를 정하겠지만 당신의 기술은 그 한계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수 시스템과 구현이 축전지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실제 성능으로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배터리에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에너지 회복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회복과 전력 제공의 차이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팀이 충분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이를 사용하여 랩에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팀도 있고 에너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엔진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성능이 뛰어난 엔진을 가진 팀이 이 점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진 팀은 다른 팀보다 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능보다는 엔진 효율성입니다. 따라서 파워 유닛, 에너지 회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파워 유닛은 랩에서 사용될 충분한 에너지를 회복할 만큼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첫 해는 복잡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EQ를 통합하는데 전 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그렇듯이 인간과 그들의 창의성은 결국 우세하여 안정성과 최적의 성능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파워, 유닛과 에너지 회복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EQ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규정이 진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회복될 것입니다. 뼈의 공기역학 디자이너들이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 규정을 마련하겠지만 엔지니어들은 결국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혁신과 스마트한 디자인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첫 해의 특징이 될 것이며 신뢰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 핵심이 될 아웃소시 효과에 주의하세요. 벤투리 채널이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공기역학자들은 차체 상단에서 하중을 처리하여 난류를 생성할 것이며 따라서 뒷차로 전달되는 아웃소시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팀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든 공기역학적 솔루션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맹이 우리에게 제공한 2026년의 첫 모습입니다. 저는 선택된 모드, 즉 오버테이크, 부스트 및 리차지 모드가 내년에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웃소시 효과와 뒷차에 도달하는 난류, 그리고 에너지 회복에 대해 약간 회의적입니다. 리차지 모드는 맞지만 전기 파워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파워가 너무 많아서 한 랩 동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팀들이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것이 이 새로운 규정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볍고 더 좁고 더 작은 차에 대해 동의합니다. 안전성 향상도 완벽합니다. 이런 좀 더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내년에 33번 대신 3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맥스 베르스타펜이 항상 3번을 사용하고 싶어 했으나 다니엘 리카르도가 이미 사용 중이어서 33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내내 3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번호입니다. 그리고 페트레스의 말에도 주목하세요. 그는 베르스타펜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절대적인 현상인 사람은 카를 레토, 즉 샤를 르클레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페트레세가 말한 내용입니다. 저는 내년에 르클레르가 타이틀 경쟁을 하는 것을 본다면 맥스 베르스타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거나 몇 안 되는 드라이버 중 하나가 르클레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올해 정말 강했고 운전하기 어려운 차에 매우 잘 적응하며 기대 이상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르클레르는 베르스타펜의 진정한 라이벌이 될 수 있으며 노리스나 피아스트리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물론 루이스 해밀턴도 있고 그도 역시 현상이며 절대적인 챔피언입니다. 물론 세계 챔피언인 알론소와 해밀턴을 제외하고 실제로 베르스타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르클레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러셀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 노리스도 같은 조건의 차라면 베르스타펜을 상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노리스를 맥스 베르스타펜의 라이벌로 보지 않고 피아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성장하는 신인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케빈 토널리와 이삭 하자르가 떠오르네요. 그들이 서서히 좋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그들이 포뮬러 1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토토 볼프에 따르면 2026년 포뮬러 1 차량은 이론적으로 시속 400km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부스트 모드, 엔진, 최대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로 Z 모드를 활성화하여 공기역학적 요소 없이 이론적 설정이 필요하죠. 메르세데스의 팀 주관자인 토토 볼프는 2026년 포뮬러 1 차량이 새로운 기술 규정 덕분에 시속 400km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볼프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 엔진에 마케팅 차원에서 작은 추진력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놀라운 장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치면 우리는 시속 400km에 도달하거나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음 직선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하이 퍼포먼스 파워 트레인스의 CEO인 이웰 토마스는 새로운 추진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토마스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성능은 오늘날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기 모터가 아닌 터보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터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 그 지연을 잠재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 출발 시 성능은 오늘날보다 훨씬 인상적일 것 같지만 우리는 직선에서 일찍 감속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너를 포함한 다양한 서킷 부분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직선에서 모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 나머지 서킷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충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직선에서 약간, 코너 출구에서 약간 사용하면서 조건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하중이 걸리는 서킷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은 에너지와 마력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몬자와 같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서킷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며 따라서 직선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킷에 따라 최고 속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킷이 매우 하중이 크든 작든 에너지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경주 중에 여러 서킷 사이의 최고 속도가 약간 더 근접할 것입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엔진이 그리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지 예상대로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메르세데스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메르세데스 엔진이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너지 회수에서 메르세데스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항상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에너지 회수에 뛰어났으며 이 점이 2014년 이후 하이브리드 시대의 시작과 함께 다른 제조사와의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이후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트랙에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연맹이 설명한 새로운 규정, 특히 올해보다 30% 줄어든 공기역학, 다양한 추월 방식, 르클레르에 대한 파트레제의 발언, 베르스타펜의 새로운 번호, 그리고 내년에 랜도, 노리스가 사용할 번호 1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 메르세데스 엔진에 대해서도 말이죠. 항상 그렇듯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스타였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